안녕하세요. 이제 8강째입니다. 7강에서 정서와 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정서는 문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서가 형성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정서나 정조는 작품의 분위기 그리고 주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시에서도 정서가 있죠. 소설에서도 인물의 정서가 있죠. 그것이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정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서 형성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 정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떤 시대와 현실, 상황 조건 속에서 정서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상과 직면해서 그 대상과 직면하게 되면서 딱 거기에 우리의 오감, 시청, 후미, 촉각이라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 정서가 유발이 된다. 그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게 정서다. 이거죠. 그래서 정서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정서 환기라고 하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정서가 형성되는 그 원리, 조건에 이어서 이제 이 정서와 연관된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87쪽에서부터 이어서 할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이제 뭐뭐를 통하여 정서를 환기한다. 뭐뭐를 통하여 정서를 심화한다. 뭐뭐를 통하여 정서를 구체화한다. 또 정서 중에는 감정을 고조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절제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환기, 정서 심화, 감정의 고조, 감정의 절제, 정서를 구체화한다. 또 시상 유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상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떤 때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을 때는 문제를 풀 때 조금 그 말들에 꼬여가지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이 좀 의문시 되고 불명료하게 될 때는 문제풀이에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지금 기본 코스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그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89쪽에 한번 봐봐. 89쪽에 오늘 잘만 하면 정서환기, 정서심화에 이어서 분위기까지 제가 다 끝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7쪽에서 104쪽까지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풀고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89쪽에다가 좀 적어 놓어 보실래요? 자, 89쪽에 적으면서 좀 할게요. 자, 89쪽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통하여 정서를 환기한다. 이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정서를 환기한다. 이 말은 정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생성됐다. 이 말이고요. 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제 불러들일 환자야. 이모크란 말이 있죠. 불러들이다. 그리고 일어날 기, 환기. 그러니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서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잖아. 뭐뭐를 통해. 이게 바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이 구체적인 대상을 뭐라고? 물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습이죠. 복습. 사물, 인물. 그리고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오감에 접촉을 해서 정서가 생기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 자연물을 통해 정서 환기. 그럼 자연물을 통해 어떤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생겼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정서가 환기됐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이야기예요. 정서가 환기되지 않을 수는 없어. 이게 틀려서 답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심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심화라는 말은 깊을 심자거든. 그러니까 정서가 점점 깊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정서가 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정서가 약화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약화됐다. 정서가 좀 약해졌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 심화,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심화됐다 이 말은 무조건 맞는 이야기예요. 깊어졌다는 말은 더 정서가 구체화됐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소설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갈수록 소설도 점점 서사가 전개되어 갈수록 뭔가 사건이 전개가 되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뭔가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는 이야기야.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심화됐다거나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환기됐다거나 그걸 통해서 정서가 생겼고 그걸 통해서 정서가 더 구체적으로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정서가 심화됐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감정이 점점 높아졌다. 고조. 높아졌다. 요렇게 해도 정서 심화가 되고요. 또 감정을 조금 드러내지 않고 좀 절제했어. 그러니까 슬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별의 슬픔이 있다. 그녀가 떠나가고 나는 절규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고조가 되는 것이에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고 더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고조도 정서 심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절제했다는 것은 고조가 아닌 상태로 정서를 드러낸 것이거든. 그러니까 감정 절제도 감정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떠났다. 이 텅 비어버린 듯한 도시에 나는 홀로 걷는다. 뚜벅뚜벅 나의 발걸음 소리가 내가 쓴 페브에 깊숙이 들어온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람이 분다. 또 이 텅 비어버린 듯한 도시가 있다. 텅 비어버린 도시, 바람이 분다. 자연물, 도시, 공간 이런 것들만 제공을 하지 직접적으로 내 마음 절규한다.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질 않잖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점점 더 세게 말하는 것도 정서 심하고요. 자, 다시 한번. 감정을 절제를 해도 간접적으로 절제를 해도 정서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정서를 구체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이것은 정서 심화 중에 하나다. 감정의 고조나 절제는 다 정서 심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절제했다고 해서 정서 심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 담담하게 비가 온다. 나는 걷는다. 감정이 절제됐다. 담담하다. 이건 정서 심화가 아니다.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심화는 감정 고조나 절제가 다 정서 심화고요. 정서 심화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와도 다 정서 심화예요. 뭐 내면화, 뭐 자연물을 통해, 인공물을 통해, 식물을 통해, 동물을 통해 어떤 것이 나와도 뭐 사투리를 통해, 현재 시제를 통해 어떤 것들이 나와도 다 정서 심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서 환기, 정서 심화는 이것 자체가 틀려서 답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자연물을 통해 정서 환기, 정서가 생겼다. 그리고 뭐 감정의 고조를 통해 정서를 심화했다. 또는 뭐 어떤 동물을 통해 사투리를 통해 정서 심화했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정서를 더 구체화했다는 뜻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 환기, 정서 심화. 이건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정서가 형성되는 그 원리를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정서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시상유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시상이라는 말은 시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시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고요. 시 속에 들어있는 정서고요. 시의 어떤 분위기, 느낌 이런 거예요. 특히 이 시상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상은 이런 것이고 시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생겨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시상 유발이라는 것은 시를 짓게 된 계기나 동기, 이 시를 왜 짓게 됐냐, 뭔가를 봤겠죠. 예, 또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겠죠. 부정적 현실 속에 뭔가 결핍이 돼 있겠지. 뭔가 상실된 게 있겠죠. 뭔가 서러운 게 있겠지. 그것이 바로 시상 유발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상 유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상 유발이라는 것은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쓰냐면은 작가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시상 유발. 누가 썼지? 작가가. 그러니까 작가가 시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가 생겨나도록 하게 한 대상이나 조건. 그게 바로 시상 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정서 환기나 시상 유발이나 거의 비슷해. 근데 시상 유발은 시를 쓰게 된 동기나 계기, 또 시에 들어있는 구상, 또 시에 들어있는 생각, 시의 정서. 근데 시상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가 이 시를 쓰게 된 계기나 동기는 뭐냐, 그런 입장에서 쓰는 게 시상 유발이고요. 정서 환기는 바로 그 작품을 읽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형성이 된다. 작가가 그렇게 썼고 우리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이걸 통해서 정서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 정서가 생겼다. 주로 독자 입장에서 자연물을 통해 정서가 일어났다. 독자 입장에서 정서를 느끼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정서 환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결정하는 것은 시상 유발이나 정서 환기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거, 자연물을 통해. 근데 자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부정적 현실이 시상 유발을 만들었다. 부정적 현실로 시상 유발이 되었다. 그 부정적 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뭐를 통해서 정서가 심화됐다. 그러면 정서 심화는 거의 맞다니까. 근데 뭐뭐를 통하여 앞에를 봐야 돼요. 뭐 사투리를 통하여, 현재 시제를 통하여 정서 심화가 됐다. 그럼 사투리나 현재 시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를 통해 B를 드러냈다 해서 이 B가 정서 심화, 정서 환기 또는 시상 유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아. 그래서 요 앞부분을 잘 봐라. 이 앞부분. 요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틀려서 만약에 답이 된다면 이게 틀려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용어다. 먼저 이것을 정리를 일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89쪽에 이 사항을 이제만 말해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다. 했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빨리 보세요. 87쪽에 정서 환기. 자, 여기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정서 심화. 정서 심화는 구치화다. 그리고 88쪽에 도표에 보면 감정의 고조나 감정의 절제는 상반된 단어인데 어느 것 하나도 다 정서 심화가 된다. 특히 감정의 절제 조심하세요. 그것도 정서 심화다. 그리고 89쪽에 예를 들면 박일로의 조홍시가라는 시조가 있잖아요. 조홍은 일찍 익은 감입니다. 쟁반에 반중, 쟁반에 홍시가 있어. 곱죠. 이걸 보고 쓴 거죠. 그러니까 홍시가 작가 박일로라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시상 유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자연물. 그리고 독자에게는 조홍이라는 자연물이 정서 환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무슨 말 이야기했죠? 조홍시. 유자가 아니라도 귤 아니라도 품어갈 수도 있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귤을 품어가서 자기 엄마한테 줬던 효자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도 귤은 아니지만 저 홍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효심이 일어났는데 품어가서 반길리 부모죠. 부모가 없어서 서러워한다. 그래서 홍시를 보고 소수로 서러움을 쓴 거단 말이야. 때늦은 효도에 대한 한탄. 부모가 없다. 이 서러움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찾으려면 대상을 찾아야 된다.
예, 작가 입장에서는 시상유발, 독자 입장에서는 정서환기, 자연물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인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90쪽에 개념 확인 문제. 자, 가슴에 새길 말 1번. 화자와 접촉하면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뭐예요? 어떤 대상과 접촉해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정서 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게 물,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보고 정서가 일어났다. 그리고 2번 정서를 더 강하게 심화한다. 진하게 심화. 더 구체화한다는 뜻이고 3번을 짓게 된 계기나 동기 또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생각, 감정, 주제 이게 시상이죠. 시상. 아까 이야기했죠? 시상. 시에 대한 생각.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2번 사랑의 열정을 환기, 불러일으키는 시어는 뭐냐? 상승 에너지. 여기에 이제 자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열정을 썼겠죠.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나같이 아실 사람이 꿈에나 있는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는가?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리만. 여기 불이 달아. 향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타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탄다고? 불이 달아오르듯이 사랑이 탄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사랑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을 드러낸 시어는 불이단 말이야. 불이. 불빛의 연기인들 희미한 내 마음 사랑도 모를 것이다. 내 혼자 마음. 내가 이렇게 불처럼 달아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쓴 거죠. 불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번에 시상 유발의 대상이 뭐냐? 그럼 시를 짓게 된 계기, 동기가 뭐냐? 이 시를 왜 지었냐? 누구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윤동주의 길이죠.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벌써 첫째 줄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렸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상실, 결핍, 그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나는 길에 나가는 거죠. 사는 이유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뭐 고향 때문에 1번, 폐쇄적인 공간 이런 거 아닙니다. 상실. 그것 때문에 시를 쓰게 된 거죠. 2번. 자, 실전 문제 91번. 자, 실전 문제 91쪽.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6평 문제인데 91쪽에 1번 가나를 비교해라. 적절치 않은 것. 그러면 가번은 여기 보세요. 가번은 시를 왜 썼냐면은 여기 이제 첫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승 나오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그럼 여승을 본 거예요. 내 눈으로. 근데 여승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시를 쓰게 된 시상 유발의 조건이 된 거죠. 그죠? 그 여승에게서 냄새가 나고 후가 쓸쓸한 얼굴빛,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러니까 화자가 여성을 보고서 서러움을 느낀 거잖아요. 이게 정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서가 생겼잖아. 이 정서가 생긴 이유는 이 대상, 여성이라는 대상과 내 눈이 만나서 정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공식이잖아. 구체적인 대상과 나의 오감이 만나서 느낌과 감정과 정서가 형성이 돼서 이게 바로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이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서러웠다. 그때의 느낌, 서러움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가져다 준 대상을 찾는다. 대상. 왜냐하면 그 대상을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입장에서 시를 쓰게 된 거고 독자 입장에서는 이 인물을 통해서 화자가 서러움이라는 정서를 느꼈구나. 정서 환기를 독자들이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92쪽에 1번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사람. 여기 여성을 보고서 시를 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이고요. 나번은 시를 왜 쓰게 됐냐. 나번은
저 지붕 아래 제비집이 너무도 작구나. 벌써 이제 지붕에 있는 제비집을 보고 쓴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면은 그 제비집 속에 갓 태어난 새끼들 어미는 날개로 덮은 채 잠이 들고 바로 그 옆에 못 하나 누가 박아 놓았을까? 그 못이 아니었더라면은 아비는 어디에서 밤을 지냈을까? 못 위에 밤새 꾸벅거리는 그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누가? 화자가. 그러니까 화자가 제비집을 봤고 어미 제비, 새끼 제비를 봤고 기가 막힌 것은 뭐죠? 못 위에서 잠자고 있는 아비 제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비들을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요걸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종암동 버스 정류장에 흙바람이 불고 한 사내가 아빠죠. 엄마를 마중 나왔어. 우리들하고 같이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지자 한 여자, 엄마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이 난 달빛은 얼마나 창백했을까. 그러니까 달빛도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직장 일 때문에 지쳤고 그 창백했는데 달빛도 창백했다. 창백한 달빛. 이게 이제 의인화죠. 사람처럼 쓴 거죠. 엄마가 너무 피곤해. 그리고 실업자인 아빠가 있어.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고 산에 아빠죠. 그 마음을 나는 오늘 밤은 이제 알 것도 같다. 실업자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껴지지 않고 아빠는 실업자였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 못 위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못 위에서 자는 제비 아비를 통해서 과거에 가난했던 실업자 화자의 아빠를 생각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자 자신이 뭐 불쌍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제비나 제비집, 새끼 제비, 어미 제비, 아비 제비라는 이 동물들, 뭐 동물도 자연물이라고 하면 이 동물이나 이 자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과거의 아빠의 마음을 유추해 보는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윤영기의 아빠의 마음을 회상하는 시죠. 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골목이 너무나 좁았고 손잡고 가기에는 골목이 너무나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잠. 그러니까 못 위에서 잠자는 제비 아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식구들을 위해서 못 위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록 실업자였지만 식구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엄마를 마중하러 나갔던 그 실업자인 아빠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짓게 된 계기가 가는 여성을 통해서 시를 짓게 됐고 나번은 바로 제비. 그 제비라고 하는 자연물이나 동물 때문에 시를 짓게 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맞단 말이야. 그리고 2번은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여기서 이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찰 공부했죠. 가가 나보다 내면을 더 성찰한다. 근데 이것은 여성이 참 불쌍하다. 저 여성을 보고 내가 서러움을 느꼈다. 요런 시예요. 이 여성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연해서 옥수수도 팔았던 여자고요. 또 남편까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년에 머리 깎고 여성이 됐던 그 비극적인 주인공의 여성이 핵심이죠. 여성의 슬픔이 핵심이죠. 여기서 화자인 나의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성을 좀 더 도와줄 걸 이라든가 나의 삶을 내가 잘못 살았다라든가 이것은 성찰의 시가 아니에요. 그냥 비극적인 가족의 해체를 경험해야만 했던 일제치하의 어떤 여성이 되어간 어느 여인네의 비극적인 삶 그것을 서사적인 기법으로 쓴 시단 말이에요. 서사적인 시입니다. 서사는 아니고 내면 성찰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보다 더 가가 내면 성찰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3번은 나는 가에 비해 비교죠. 뭐뭐는 뭐뭐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맞는데 뭐뭇은 뭐뭐에 비해 더. 자, 보세요. 가는 여승을 보고 서러움을 느낀 시죠. 그리고 나번은 모두에서 자는 제비 아비를 통해서 윤영기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죠. 근데 가번의 시는 나는 여승을 보고 서러워졌다라고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나번 시 같은 경우는 뭐 모두에서 자는 제비를 보고 뭐 서러워졌다. 옛날에 아빠 생각을 하니 막 울컥해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드러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제비라는 동물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윤영기의 아버지를 이렇게 유추해서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유추는 비유의 확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빗대어서 쓴 거예요. 이게 빗대어서 쓴 것은 간접적으로 쓴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가번보다는 가번의 정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럽다, 화가 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유추나 이렇게 비유처럼 빗대어서 제비를 통해서, 제비 아비를 통해서 윤영기 아빠를 생각한 시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썼기 때문에 뭐뭇은 뭐뭇보다 더,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더 정서를 드러내긴 했는데 더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 친근한 어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어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읍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근데 나번은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아비는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요? 올려다 봅니다. 비읍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훨씬 더 경어체로 친근한 어조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비유는 가번에도 나오는데 비유의 대표가 이제 지규, 은유, 의인이거든. 이게 비유의 3인방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지규예요. 그러니까 가번에 보면은 1년에 쓸쓸한 낯빛이 여승의 얼굴빛이 옛날처럼 늙었다. 이게 다소 독특한 비유인데 어쨌든 여승의 얼굴이 옛날처럼 늙었다. 이게 이제 지규, 비유고요. 그리고 나번에 보면은 반쪽 난 달빛이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까 읽었던 구절이 있잖아요. 달빛이 피곤해 지친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고 그 피곤해 지친 엄마의 창백한 모습을 보니 저기에 떠있는 달빛도 얼마나 창백했던가. 달이 창백했다는 것은 굉장히 핏기가 없고 인간처럼 쓴 거거든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특히 제비 아비를 통해서 화자의 아버지를 유추해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썼기 때문에 시 자체가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통해서 달빛도 창백했다. 이런 비유도 있으니까 5번은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 맞고요. 답은 이제 2번이 완전히 틀려서 답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은 항상 모든 시나 소설, 수필 이런 모든 문학 작품에는 뭔가 그 작품을 쓰게 된 계기나 화자나 인물이 딱 앞에서 보게 된 어떤 자연물, 인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정서 심화, 정서 환기, 정서 구체화, 감정의 고조, 감정의 절제 이런 정서에 관한 것들이 성립이 되니까요. 93쪽에 2번에 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 이 문제 있잖아요. 갑자기 소설 문제가 나왔는데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정서라는 게요. 갈등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은 일종의 정서입니다. 근데 소설 속의 인물들의 정서인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인물들의 대사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는 인물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내적 독백이라든가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이 하는 말, 혼자서 하는 말이 됐건 내적 독백이 됐건 주고받는 대화가 됐건 대사나 대화를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상감효록인데 93쪽에 보면은
세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부장이 죽고 나서 세 명의 부인에게서 각 자식들이 있었는데 큰 부인이 바로 심씨인데 자기 아들 큰아들이죠. 화춘이를 그 집안의 적장자,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부인에게서 난 화진이나 화빙선이라는 딸이 있어. 다른 여자에게서 난 그런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살인적인 질투로 막 쥐어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따옴표 표시를 잘 봐야 돼. 그 따옴표 표시를 잘 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3쪽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째 줄에 보면은 심씨가 자기 아들 화춘이를 적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화빙선이라는 요 부인에게서 난 그 딸을 모함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이 심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이 대사를 잘 보세요. 이 대사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년이 감히 흉심을 품고 진이와 함께 화진이죠.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 아들 화춘입니다. 큰아들이기 때문에 좀 능력과 심성이 좀 나쁘긴 하지만 큰아들은 큰아들이거든요.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안정 취성과 모의한 게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심씨의 어떤 내적인 정서나 갈등의 근본 원인이 있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네가 모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또 심씨는 화진이를 불러오라 해서 그 밑으로 셋째 줄에 내려가 보면 내 이놈 진아 네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을 우롱하여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잖아. 대사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하였구나. 그러니까 네가 화진이한테 네가 모의했지. 뭘 모의했냐면은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자리를 빼앗고 네가 적장자가 되려고 이 나쁜 놈아.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씨 부인의 이 대사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요시의 딸 화빙선이가 또 화진이가 우리 아들을 쫓아내려고 모의를 했다. 이러한 내적인 정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살인적인 질투를 하고 쥐어패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4번에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명의 부인이 죽은 뒤에 두 명의 부인의 소생들 요시와 화진이를 배척한다. 이건 맞죠. 배척하고 있는 그것이 갈등인데 여기서 문제는 갈등을 찾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찾으면 안 됩니다. 4번은 갈등이고 그게 내적 정서죠. 심씨의 내적 갈등이야. 그게 정서고 이러한 심씨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 아들을 적장자 자리로 확고하게 만들려고 한 거 바로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에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 큰아들이죠. 적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자기 아들을 적장자로 만들고자 다른 두 명의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배척하고 살인적인 질투로 쥐어팼던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은 갈등이고 갈등의 원인은 3번이란 말이에요. 답이 3번이죠. 그리고 1번은 뭐 도덕성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심씨가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고요. 2번에 성부인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5번에 심씨가 화진과 빙선이 자기를 친모로 대접하지 않는다. 나를 친엄마처럼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분노가 아닙니다.